할머니 치매만 인정되면 저 다가구 집도 상가도 다 우리 거 된다고. 밤 11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거실에서 들려온 건 제 손녀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벌써 요양병원 3군데 알아봤대. 가격 비교까지 다 해놨단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71세 이말순, 30년을 일해 모은 건물 2채, 그리고 6개월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손녀 할인이가 쓴 과일 접시랑 포크, 그리고 며느리 진아가 마신 커피잔까지 하나하나 헹궈내며 물기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 창문으로는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멀리서 배의 기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터미널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설거지하며 보냈는지 몰라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죠. 그릇 하나를 헹구고 물기를 턴 다음 선반에 올려놓는 그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할인이와 며느리 진아가 소파에 앉아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TV 소리도 작게 들렸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그 소리들을 배경음악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집에 있다는 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좋았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으려던 순간 거실에서 들려온 손녀의 목소리가 제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로 가능한 거야? 외할머니가 그랬잖아. 저는 행주를 든 채로 멈춰섰습니다. 할인이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낮은,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톤이었죠. 저는 부엌불을 끄려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던 거죠. 며느리 진아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다 알아봤어. 할머니 치매만 인정되면 저 다가구 집도 상가도 다 우리 거 된다고. 법적으로 후견인 되는 거잖아. 그 순간 제 손에서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치매? 후견인? 건물이 다 자기네 거가 된다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서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인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데? 요양병원 보내는 거지, 뭐. 어차피 치매면 집에서 못 모시잖아. 외할머니가 벌써 병원 3군데 알아봤대. 가격 비교까지 다 해놨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병원? 제가 요양병원에 간다고요? 그것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라고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말대로만 하면 돼. 도연 오빠가 후견인 되고 건물 팔아서 우리 집부터 옮기는 거야. 강남은 아니어도 최소한 분당이나 판교 정도는 가야지. 할인이 대학도 생각해야 하고. 유학은? 그것도 할 수 있지. 건물 2채인데 뭐. 외할머니 말로는 최소 10몇억은 나온대. 10몇억. 제 평생의 땀이 제가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국 끓이고 밥 지어서 모은 돈이 지금 저 거실에서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치매 걸린 노인이라는 진단서 하나로 제 인생 전체가 정리되어 버리는 거였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소리라도 나면 들킬 테니까요.
저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썼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할인이가 조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근데 엄마, 할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할머니가 나한테 진짜 잘해주시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는 아직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는 손녀의 그 말에 잠깐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이 드신 분이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우리가 오히려 잘해드리는 거지. 그리고 할인아, 너도 이제 대학생이야. 현실을 봐야지. 할머니 재산은 결국 우리 거고 우리가 잘 쓰는 게 효도하는 거야. 병원에서 안전하게 계시는 게 할머니한테도 좋은 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안전하게 계시라고요? 제가 위험하다고요? 저는 아직 혼자 장도 보고 밥도 해 먹고 버스도 타고 다닙니다. 가끔 깜빡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일은 넘은 사람이면 다 그렇잖아요. 그게 치매라고요? 그게 요양병원에 가야 할 이유라고요? 할인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TV 소리만 다시 들려왔어요. 저는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싱크대에는 반쯤 헹궈진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이 똑똑 하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제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설거지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을 기력도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글 의지도 없었어요. 다만 부엌 바닥에 앉아서 어둠 속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그보다 더 차가웠던 것 같아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도 평생을 함께한 남편도 없는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믿었던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운 아이였죠. 대학 보내느라 대출받고 결혼시키느라 빚내고 손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비까지 다 대줬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은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치매가 아니어도 치매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제 재산을, 제 건물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 방 안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숫자였다는 걸요. 10몇 억짜리 부동산 목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숫자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설거지하다가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있죠. 그 찰나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그 느낌. 그날 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싱크대 물과 함께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와 손녀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치매만 인정되면 건물 팔아서 요양병원.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청소하고 가끔 시장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죠. 며느리 지나가 웃으면서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보게 됐어요. 손녀 할인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안겨올 때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저는 현관 앞을 쓸고 있었는데 신발장 옆 바닥에 종이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광고 지려니 했어요. 요즘 현관문 틈으로 전단지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집어들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어요. 맨 위에는 손으로 쓴 제목이 있었습니다. 생활 관찰 일지.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관찰 일지? 누구를 관찰한다는 거죠? 펼쳐보니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진아의 필체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0월 5일 아침 식사 준비 중 가스레인지 불 끄는 것 잊음. 30분 뒤 확인하고 끔. 위험.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국을 끓이다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는데 미처 불을 약하게 줄이지 못했던 거였죠. 그런데 30분이나 놔뒀다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5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일지에는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또 다른 날짜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마이너스 오늘이 며칠이지? 같은 질문을 3번 반복. 날짜 인식 저하 의심됨. 저는 그날도 기억이 났어요. 손녀 할인이 학교 행사 날짜를 물어봐서 제가 달력 보면서 확인했던 날이었습니다. 3번 물어본 게 아니라 달력을 보면서 오늘이 12일이면 금요일인가 하고 확인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0월 18일 이웃집 김씨를 박씨라고 잘못 부름. 인명 혼동. 10월 23일 저녁 식사 메뉴를 기억하지 못함. 단기 기억력 감퇴. 10월 29일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 며느리에게 지적받고 화내는 모습 보임. 11월 3일 안경을 찾지 못해 30분 이상 헤맴. 식탁 위에 있었음. 저는 그 서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 일상이 이렇게 감시당하고 기록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는 매일매일 저를 관찰하면서 이런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붙어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안내 책자가 3군데 있었어요. 빨간 형광펜으로 가격이 표시돼 있었고 옆에는 비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병원 월 280만 원, 시설 노후, 거리 멀어서 방문 불편. 비병원 월 320만 원, 시설 양호 하나, 가격 부담. 시병원 월 250만 원, 거리 가까움, 가성비 최고 1순위. 저를 보낼 병원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가성비까지 따지면서요. 제가 입원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것처럼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 250만 원짜리가 가성비 최고라니요. 저는 그저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야 하는 물건이었던 거죠. 마지막 장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물 담보대출 가능액 계산서였어요. 제 다가구 주택과 상가 건물의 예상 시세가 적혀 있었고 그걸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후견인 지정 후 건물 처분 가능. 법무사 상담 필요. 엄마 장모에게 절차 문의할 것.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계획이었구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제 재산을 처분하는 거. 모든 게 설계돼 있었던 겁니다. 며칠 전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어요. 외할머니 말대로만 하면. 그래요. 이 모든 게 장모 최명자의 머리에서 나온 거였구나. 그리고 제 며느리와 아들은 그 계획을 착실히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 일지를 읽어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심한가?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가스불을 끄는 걸 잊은 적이 있었나?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있었나?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그 기록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했어요.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손녀 학교 행사 날짜도 챙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지가 만들어진 거죠?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이런 기록들을 제출하면 의사들도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가족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뒀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됐지만 부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어떻게 하세요? 제가 뭐 시킬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거라는 거요. 저녁 준비를 하지 않음, 방에만 틀어박혀 있음, 우울증 의심 같은 걸 또 일지에 적을 거라는 거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먹을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며칠 전 슈퍼마켓에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말순 씨, 요즘 건강은 좀 어때요?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걱정을 좀 많이 하나 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며느리와 장모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병원에 가면 동네 사람들도 그러고 보니 말순 씨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 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미리 밑작업을 해둔 거였죠. 다음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도 했어요. 며느리가 지켜보는 걸 의식하면서도 제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제가 관찰 대상이었으니까요. 제 모든 행동이 일지에 기록될 거고 그게 쌓이면 언젠가 증거가 될 거였죠. 저는 그 서류를 이불 밑에 숨겨뒀습니다. 며느리가 찾지 못하게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저들의 계획대로 흘러갈 텐데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아들은 이미 저편에 서 있고 동네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저를 의심하고 있을 텐데요.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은주. 예전에 제 식당 단골이었던 그 아가씨요. 몇 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사회복지사가 됐다고 했었죠. 노인복지관에서 일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생활관찰일지, 요양병원 비교표, 담보대출 계산서. 이 모든 게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누군가 제 노년을, 제 남은 인생을, 제 재산을 이렇게 서류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 없이요. 저는 그 종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제가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뭔가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른 사람이 써내려가게 두고 싶지 않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요. 서류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 도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식사 후에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얼굴에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 있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 진아도 옆에 앉았고요. 손녀 할인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준비된 대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아니, 그게 제가 요즘 보니까 엄마가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잊으시고 같은 얘기도 반복하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활 관찰 일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내용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달한 거였죠.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미리 검사받는 게 좋잖아요. 요즘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그들이 준비한 다음 수순이라는 걸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대학병원에 예약 잡아뒀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이미 예약까지 잡아놨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죠. 며느리 진아는 반대로 너무 또렷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어머니 순순히 따라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문제가 있어 검사받는 걸 거부한다고 또 일지에 적힐까요? 아니면 순순히 따라가서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라면 가봐야지.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아들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그들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생활 관찰 일지를 제출할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다면서 의사를 설득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경미한 인지 저하 같은 진단이라도 나온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후견인을 신청하기에는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낡은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도 아들을 키우면서도 홀로 늙어가면서도 이 천장을 바라봤었죠. 그런데 이제 이 집도 이 천장도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남편은 제가 4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도연이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혼자였죠. 터미널 식당을 운영하면서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녀까지 봤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혼자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제가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막아줬을까요? 아니면 남편도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늙은 엄마는 병원에 모시는 게 낫지 하고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항구 쪽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그럼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그 새벽에 부엌 창가에 서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보기로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로요.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71살 노인이었어요. 법도 모르고 제도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은주. 예전에 제 식당 단골이었던 그 아가씨요. 몇 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사회복지사가 됐다고 했었죠. 노인복지관에서 일한다고요. 저는 그날 새벽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 도와준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가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들에게 밥을 퍼줬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요일 검사 잊지 마세요.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응,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요일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요. 아들 도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는 두 사람을 동시에 봤어요. 하나는 제 아들 도연이, 제가 낳아서 키운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 또 하나는 회계사 이도현. 숫자를 계산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손익을 따지는 전문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 회계사라는 걸요. 그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자산 목록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아들이 출근한 후 며느리와 손녀도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아서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수첩에서 박은주의 번호를 찾았어요. 몇 년 전 번호라 아직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은주야, 나 말순이야. 기억하니? 말순 이모님?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반가워해주는 사람이 지금 제 곁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은주야, 혹시 이모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복지관에. 물론이죠, 이모님. 언제 오실래요? 내일. 내일 가면 안 될까? 괜찮아요. 제가 시간 비워둘게요. 몇 시에 오실 수 있어요? 10시쯤. 괜찮을까? 네, 좋아요. 이모님,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하지만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고맙다, 은주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까요? 은주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제 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금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은 일찍 눈을 뜬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나가세요? 응, 교회 잠깐 다녀올까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복지관에 간다고 하면 뭐라고 물어볼 게 뻔했으니까요. 9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혹시 며느리가 뒤따라오는 건 아닐까, 어디 가는지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터미널 식당, 매일 장을 보러 갔던 시장, 남편과 함께 산책했던 해안 산책로, 이 모든 게 제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삶이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요양병원에 가면 저는 이 풍경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관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깔끔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박은주 사회복지사 좀 만나려고요. 아, 은주 선생님이요? 2층 상담실에 계세요. 예약하고 오셨어요? 네,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프로그램실에서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탁구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상담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정말 뭔가 달라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똑똑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은주가 환한 얼굴로 일어서서 맞아줬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이모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앉으세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모님이라는 호칭이, 그 따뜻한 미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며느리와 아들의 차가운 시선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은주의 환대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 은주야. 잘 지냈니? 네, 덕분에요. 이모님도 건강하시죠?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생활관찰일지, 요양병원 안내서, 담보대출 계산서. 며칠 전 주운 그 서류들을요. 은주에게 건네며 저는 말했어요. 이거 좀 봐줄래?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지막 장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님, 이건 며느리가 쓴 거야. 나를 치매라고 만들려는 거지.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하다가 들은 대화, 생활관찰일지를 발견한 것, 아들이 검사 예약을 잡은 것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은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은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후견인 제도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어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후견인은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시설에 입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내 건물도, 내 돈도, 내 결정권도 다 없어지는 거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후견인에게도 의무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산 처분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은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은 제 재산에서 나가는 것. 결국 몇 년만 지나면 제 재산은 요양병원비로 다 녹아버린다는 것. 그럼 후견인이 된 사람은 뭘 얻는데? 건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이요. 물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어르신을 위해 요양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부분 허가가 나와요. 그럼 그 돈은 후견인이 관리하게 되죠. 명목상으로는 어르신을 위해 쓰는 거지만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은주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가족들이 생활 관찰 일지까지 준비해뒀다면 병원 가서 검사 받을 때 그걸 제출할 거예요. 그럼 의사도 의심하게 되고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검사를 안 받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검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병식이 없다,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지금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이모님이 정신적으로 멀쩡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만드는 것. 둘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 그게 가능해?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모님, 싸울 준비가 되셨어요? 저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응, 싸울게. 좋아요. 그럼 우선 오늘부터 이모님의 일상을 기록해야 해요. 며느리가 일지를 쓴다면 이모님도 쓰는 거예요. 이모님이 매일 뭘 하는지, 얼마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지 날짜별로 적어두세요. 그리고요, 저희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오세요.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다른 어르신들하고도 어울리시고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요. 사회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은주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멀쩡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도 활동하면 좋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탁이라든지 증여라든지. 하지만 이모님 혼자서는 어려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법무사? 네, 그리고 이모님을 진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족 말고 이모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요. 저는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제 편에 서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도 다 나이 들었고 친척들도 먼 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결국 은주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니? 은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모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이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 말에 저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은주가 26살쯤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공부한다고 했던 대학생이었는데 형편이 어려웠던지 점심때마다 제 식당에 와서 제일 싼 메뉴만 시켰었거든요. 저는 그게 안쓰러워서 국물도 더 주고 반찬도 더 주고 그랬었죠. 가끔은 공짜로 밥을 줄 때도 있었고요. 그때 일을 아직 기억하니? 어떻게 잊어요. 이모님이 없었으면 저 공부 못 끝냈을걸요. 배고파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진지해졌어요. 지금은 웃을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은주가 제 어깨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모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저는 복지관을 나서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고. 이대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은주가 준 공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한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청소, 복지관 방문, 상담 받음, 버스 혼자 타고 다님, 귀가 후 저녁 식사 준비 예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게 제 무기가 될 거였어요. 며느리가 거짓으로 적은 일지에 대항할 제 진짜 기록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은주와 상담한 다음 날 저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주가 법무사 한 분을 연결해줬어요. 박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5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말할 때는 또렷하고 정확했어요. 이말순 어르신이시죠? 은주 선생님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작성한 생활 관찰 일지며 요양병원 자료며 담보대출 계산서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몇 년 전부터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건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며느리나 아드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르신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고 보니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아들 도연이가 넌지시 물어봤었죠. 엄마, 건물 시세가 요즘 어떻대요? 한번 알아보실래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뭐하러? 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재산세도 내야 하고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해 겨울쯤 며느리 지나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옆집 김 여사님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대요. 시설이 정말 좋다면서요? 요즘은 호텔처럼 깨끗하대요. 저는 그때도 그냥 듣고 넘겼었죠.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병원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포석이었던 거예요. 제 반응을 살피고 제 생각을 떠보고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드님 이름으로 법무사나 병원에 문의가 들어간 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개인정보라 쉽지는 않지만 몇몇 경로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 명의 건물에 대해 누가 등기부를 열람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며칠 후 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어르신 건물 등기부를 지난 6개월 동안 3번 열람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아드님 이름으로요. 도연이가? 네. 그리고 시내 법무사 사무실 2군데에서 후견인 제도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역시 아드님 명의로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3번씩이나요? 후견인 상담까지요? 더 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족 상담 예약이 2달 전에 잡혀 있었어요. 노모의 치매 의심 증상에 대한 가족 상담 명목으로요. 2달 전? 네. 어르신이 직접 검사받기 전에 이미 가족들이 먼저 상담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그때 의사한테 어르신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을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2달 전부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에서는 이미 제 케이스가 논의되고 있었던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장모 되시는 분도 관여하고 있나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 통화 기록을 보면 장모님과 통화가 굉장히 잦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에요. 그리고 장모님 명의로 요양병원 3곳에 전화 문의를 한 기록도 있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냈어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종이에 타임라인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6개월 전 장모, 후견인 제도에 대해 조사 시작. 4개월 전 며느리 생활관찰일지 작성 시작 추정. 3개월 전 아들 건물 등기부 첫 열람. 2개월 전 아들 병원 가족 상담. 1개월 전 장모 요양병원 문의 및 비교. 2주 전 아들 법무사 후견인 상담. 현재 병원 검사 예약. 모든 게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프로젝트처럼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죠.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제 아들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 아들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라든지.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장모님이 부모 재산은 자식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 요양병원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명자, 제 며느리의 어머니. 그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제사 때 만나면 항상 이런 말을 했었어요. 시어머니, 나이 드시면 자식한테 맡기셔야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때는 그냥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었던 거예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만 보고 싶지 않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요. 제 아들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회사 생활도 힘들고 할인이 학비며 뭐며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장모한테서 계속 그런 말 들으면 흔들릴 수도 있죠.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드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주변의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이 당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드님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어르신 자신을 지키는 것은 별개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아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였죠. 변호사님,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지금부터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어르신이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어떻게요? 박 변호사는 펜을 꺼내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건물을 처분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후견인이 됐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요. 건물을 파는 건가요?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 임대로 묶어둘 수도 있어요. 공공임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장기 전세로 넘긴다거나.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처분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을 팔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리고 손녀분 명의로 신탁계좌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손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넣어두면 나중에 후견인이 돼도 그 돈은 손댈 수 없어요. 할인이 명의로요? 네. 나중에 손녀분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가 정말로 자기를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인이, 제 손녀,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른들의 욕심에 휘말려서 할머니를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할머니가 진짜로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어르신, 이 모든 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눈치채지 않게 움직여야 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다음 주 수요일 병원 검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박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일단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을 살 수 있어요. 대신 검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세요.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증거들을요. 증거요? 오늘부터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사진도 찍어두시고요. 교회나 성당에도 나가시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세요. 어르신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은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무섭죠? 응, 무서워.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제 아들이 저를 엄마가 아니라 재산 목록으로 보기 시작한 게, 제 며느리가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걸림돌로 여기기 시작한 게, 아마도 정확한 시점은 없었을 거예요. 조금씩 서서히 일상 속에서 관계가 변질되어 간 거겠죠.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엄마 재산이 많네. 나중에 우리가 물려받겠지. 그럼 우리 형편이 나아지겠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구체화되고 결국 계획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들이 제 건물 시세를 물어봤을 때도, 며느리가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그 모든 말들이 다 포석이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 지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교회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근데 어머니, 수요일 병원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응, 알아. 제가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꼭 준비하고 계세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따뜻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이 보였거든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요양병원 보내고 건물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려져 있었겠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은주가 준 그 공책. 거기에 오늘 한 일을 적었습니다. 목요일 복지관 방문, 법무사 상담, 재산 보호 방법 논의, 정신 멀쩡함, 버스 혼자 타고 다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림. 짧은 문장이지만 이게 제 무기였어요. 언젠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이 공책이 제가 정상이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이미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싸우기로 했으니까요. 제 재산을, 제 존엄을, 제 남은 인생을 지키기로 했으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가족과 싸운다는 게, 제 아들을 상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해요. 제가 만약 여기서 무너지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끝날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저는 그저 숫자로만 남는 거죠. 그건 싫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격할 거라고요. 박 변호사와 은주와의 상담이 끝나고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과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식탁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여행 좀 갈까 해요. 여행?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네, 크루즈 여행인데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할인권을 줬어요. 일본 쪽으로 일주일 정도 배 타고 다녀오는 거예요. 며느리 진아가 거들었어요. 목소리에 들뜸이 가득했죠. 어머니, 저희 진짜 가고 싶어요. 이런 기회 또 언제 오겠어요. 할인이도 너무 가고 싶어 하고요. 손녀 할인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도 되죠? 배 타는 거래요. 진짜 가고 싶은데.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봤어요. 다들 기대에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는 거. 그동안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 뭘 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다녀와라.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아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크루즈 정말 좋대요. 아니야, 나는 집에 있을게. 너희끼리 가는 게 더 편하겠지. 젊은 사람들끼리 놀아야 재미있지. 며느리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거절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어머니, 그럼 혼자 계시는 동안 조심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가 반찬 많이 해놓고 갈게요. 응, 괜찮아. 걱정 마. 그들이 떠나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은주야,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알겠어요, 이모님. 제가 박 변호사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하시고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며느리와 손녀를 챙겼죠. 하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병원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검사 결과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약간의 기억력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에요. 며느리 진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실망한 거죠. 제가 치매 판정을 받기를 바랐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집에서는 분명히 증상이 가족분이 작성하신 일지도 봤습니다만 이 정도는 정상 노화 범위예요. 치매라고 진단할 수준은 아닙니다. 병원을 나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조용히 창밖만 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정상이구나. 내가 멀쩡하구나. 그날 밤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엄마, 검사 결과가 정상이래요. 어떡해요? 장모 최명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괜찮아. 크루즈 여행 가는 동안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때 다시 병원 가자고 하면 돼. 저는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였죠.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여권을 챙기고 들떠 있었죠.
손녀 할인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일주일 후에 올게요. 할머니도 건강하게 계세요. 할인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는 순수했으니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재미있게 놀고. 아들 도연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조심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응, 알았어. 걱정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고요해졌어요. 저는 현관문에 기대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조용했죠?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전화였어요. 은주에게 걸었습니다. 은주야, 나야. 지금 출발했어. 알겠어요, 이모님. 박 변호사님이랑 제가 복지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간단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서류들을 넣었어요.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제 옷까지 몇 벌도 챙겼죠. 오전 10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은주와 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앉아서 우리는 일주일 계획을 세밀하게 짰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상가 건물 장기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소개해준 청년 사업가를 만났는데 성실해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20년 전세 계약이었죠. 계약서에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이렇게 되면 후견인이 돼도 이 건물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시청에 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났어요. 다가구 주택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최소 10년 계약이었어요. 수요일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손녀 할인이 명의로 교육신탁계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할인이가 25살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고 용도도 교육비로만 제한됐죠. 목요일에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통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교회 목사님도 만나 뵈었어요. 제가 멀쩡하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요.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은주가 여러 장 찍어줬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였어요. 토요일에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복지관 근처였어요. 원룸 형태의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곳이었죠. 제 새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이었어요. 저는 예전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중요한 서류들. 30년 넘게 살면서 모았던 것들 중에서 정작 제게 필요한 건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제 방. 하나하나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밥을 지었던 그 자리예요. 싱크대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저는 싱크대에게 인사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로 고마웠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열쇠 묶음을 꺼냈어요. 현관 열쇠, 상가 건물 열쇠, 다가구 주택 열쇠. 이 낡은 금속 조각들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평생을 쥐고 살았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식탁 위에 열쇠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남겼어요. 도연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기로 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건강하게 잘 살 거다. 상가와 다가구는 이미 정리했어. 할인이 명의로 신탁계좌도 만들어뒀고 이게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원망하지 마라.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단다.
펜을 놓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거든요. 새벽 5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요.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구나. 정말 끝이구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선택이었으니까요.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30년을 살았던 그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안녕. 저는 건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동네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떠나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었죠. 저는 새 집 열쇠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고 텅 빈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가 선택한 곳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항구가 멀리 보였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른한 살의 새 출발이야. 그날 저는 오래된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쇠를 쥐었죠. 작았지만 온전히 제 것인 열쇠를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죠. 저는 새 아파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숨을 헐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 메모는 뭐예요? 저는 가스불을 끄고 창가로 갔습니다. 항구가 보이는 창가였죠. 나 이사 갔어, 도연아. 네, 이사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은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바뀌었거든요. 어머니, 메모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상가랑 다가구를 정리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가라앉히면서요. 말 그대로야, 진아야. 상가는 20년 장기 전세로 넘겼고 다가구는 공공임대로 등록했어. 이제 아무도 그 건물들을 마음대로 팔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 건물이 얼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 건물이잖아. 내 맘대로 할 권리 있어.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세요? 가족 재산을 남한테 넘기고 미쳤어요, 정말.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재산? 가족이 뭔지 아니, 진아야? 뭐라고요?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아. 몰래 관찰 일지 쓰면서 치매 환자 만들려고 하지 않아. 서로 의논도 없이 요양병원 보낼 계획 세우지 않아. 배경에서 장모 최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지시하는 것 같았죠.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오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연아,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게 오해니? 병원 가족 상담 받은 게 오해니? 내 건물 등기부를 3번씩이나 열람한 게 오해니? 어떻게 그걸?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엄마인 줄 알았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 없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설계한 거 다 알아. 치매 만들고 후견인 되고 건물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가고 다 계획돼 있었잖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들렸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집에서는 생활비 쪼들리고 장모님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 재산은 자식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혼자 큰 건물 관리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차라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았고. 도연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나 걱정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둘 다예요. 아들은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도 됐어요. 진짜로.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있고 혼자 계시는 게 불안하기도 했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형편도 너무 어려웠어요. 할인이 학비에, 집 대출에, 생활비에. 엄마 건물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마침내 진실이 나왔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 걱정도 됐지만 결국은 돈이 필요했다는 거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니야, 도연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항구의 배들이 보였습니다. 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엄마, 제가 좀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으면 나도 방법을 찾아봤을 거야.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엄마가 안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속인 거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빼앗으려고 한 거야? 아들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아, 엄마는 너를 벌주려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을 지키려는 거야.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 엄마. 그래서 엄마가 먼저 움직인 거야. 엄마 재산을, 엄마 존엄을, 엄마 남은 인생을 지키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할인이 명의로 신탁계좌 만들었어. 교육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 넣어뒀어. 네. 그 돈은 할인이가 25살 될 때까지 인출 못하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어. 엄마가 손녀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엄마는 할인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는 아직 순수하니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다음 말을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할인이한테 전해줘.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할머니가 뭘 지키려고 했는지 이해해 달라고. 네. 전할게요. 그리고 도연아. 네, 엄마. 넌 엄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 넌 내 양심을 버린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부모보다 돈을 택했고 효도보다 재산을 택했어. 그게 내 선택이었어. 그 값은 이제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해.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평생 한 번도 저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가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어요. 며느리 그리고 장모 최명자한테서도 전화가 왔죠. 모두 거절했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제발요. 엄마, 저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거든요. 며느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건물 일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면 되니까 제발 가족으로 돌아와 주세요. 읽지 않았어요. 읽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손녀 할인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친구 전화기를 빌린 것 같았어요. 받아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고 외할머니는 화내시고 다 할머니 때문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인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네 집을 어지럽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어, 할인아. 정말 많이. 그럼 돌아와 주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할인아, 지금은 안 돼. 조금 시간이 필요해.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하신 건데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할머니 인생이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할머니를 지킨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할인이가 더 크면 할머니가 왜 이랬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할머니, 할인아,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 있어.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렴.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어? 근데 지금 만나면 할머니가 흔들릴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네, 할머니. 할인아, 너는 착한 아이야. 어른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 할머니는 너를 믿어.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요. 그들은 제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다시 저를 조종하려고 할 거예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이 보였어요.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죠.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보였고 손녀 목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의 원망 섞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새벽녘에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들한테요. 도연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가 준비되면 먼저 연락할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고 있었겠죠. 저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고 무거운 잠이었죠. 꿈을 꿨습니다. 어린 도연이가 나오는 꿈이었어요. 5살 때의 모습이었죠.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 하던 그 아이. 순수했던 그 미소. 그때는 진짜였어요. 계산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엄마가 좋아서 안기던 아이였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그 순수한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어른이 됐을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롭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가족들한테서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었는데 제가 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조용해졌죠. 어쩌면 그들도 포기한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화가 나서 연락을 끊은 걸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제 일과가 됐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 항구 쪽 바람을 맞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밖이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부엌이었어요. 예전 집 부엌의 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두구, 조그만 냉장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작은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딱 저 하나 쓰기에 적당한 크기였거든요. 넓을 필요도 없고 화려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편하면 되는 거였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몇 개,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멸치 조금. 혼자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냉장고가 가득 차 있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 손녀가 좋아하는 요구르트까지.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쏟아질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텅 빈 듯 보이지만 제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죠. 평생을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조금 달랐어요. 밥을 지으면서 문득 깨달았거든요. 이 밥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거구나. 남편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은 밥을 되게 해야 좋아했었죠. 저는 늘 물을 조금 덜 넣어서 밥을 지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촉촉한 밥이었는데도요. 아들은 또 달랐어요. 밥에 잡곡 섞는 걸 싫어했죠. 그래서 저는 늘 흰쌀밥만 지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건 오곡밥이었는데도요. 며느리는 아예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해놓은 밥을 남기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까워했어요. 하지만 지금 짓는 이 밥은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로 물을 넉넉히 넣었어요. 잡곡도 조금 섞었죠. 그리고 딱 한 공기 반 정도만 지었어요. 제가 먹을 만큼만요. 밥이 되는 동안 국을 끓였습니다. 시금치 된장국이었어요. 된장을 풀고 시금치를 넣고 멸치 육수를 부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소리가 좋았거든요. 국 끓는 소리, 밥 짓는 냄새,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풍경. 이게 제 아침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로지 제 것인 아침이었죠.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노른자가 반쯤 흐르는 제가 좋아하는 정도로요. 아들은 완숙을 좋아했고 며느리는 계란을 아예 안 먹었지만 그건 이제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밥그릇에 밥을 푹 퍼담고 된장국을 국그릇에 담고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올렸어요. 김치 몇 조각도 곁들였죠.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차리지 않았을 거예요. 반찬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가족들 먹을 것 생각하면 최소한 반찬 3가지는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어요.
2명이 앉으면 꽉 찰 정도였죠. 예전 집 식탁은 6명이 앉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큰 식탁에서도 저는 늘 외로웠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들 자기 얘기만 했죠. 하지만 이 작은 식탁에서는 달랐어요. 비록 혼자 앉아 있지만 제 생각을 온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도 없었고 누구에게 반응해줘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어요. 그냥 저였어요. 고요하고 평온한 오로지 저만의 시간이었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촉촉했습니다. 잡곡의 고소한 맛도 났고요. 제가 좋아하는 바로 그 맛이었어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제 입맛에 정확히 맞는 간이었죠. 계란 프라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노른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슬퍼서는 아니었습니다. 외로워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71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로지 제 입맛에 맞춘 밥을 먹고 있다는 게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남편 밥을 짓고 남편 옷을 빨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죠. 26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아들 이유식 만들고 아들 도시락 싸고 아들 공부 챙기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했죠. 45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홀어머니였어요. 혼자 아들 키우고 혼자 식당 운영하고 혼자 빚 갚고 혼자 건물 사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65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였어요. 며느리 눈치 보고 손녀 돌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늙은 몸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늘 누군가의 누구였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은 누구였을까요? 이말순. 그 이름으로 산 적이 있었나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말순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이말순. 71살의 여자 이말순이었죠.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항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금방 끝났어요. 그릇 3개뿐이었으니까요. 예전에는 한 끼에 10개가 넘는 그릇을 닦았었는데 이제는 3개면 충분했습니다. 부엌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화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늘 웃으면서 살았죠. 하지만 벌이는 시원찮았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저를 지켜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편도 결국 가족이었을 거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한테 양보를 요구했을 거예요.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어린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제 품에 안기던 그 아이. 그때는 진짜였어요. 계산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엄마가 좋아서 안기던 아이였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어요. 아마 서서히 변한 거겠죠. 세상이 그 아이를 바꾼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고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손녀 할인이 생각도 났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신탁계좌에 넣어둔 돈을 할인이가 나중에 쓰게 되겠죠. 그때 이 아이가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무엇을 생각했는지요.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나물들 다 꺼내서 밥 위에 얹고 계란 프라이 하나 올리고 고추장 넣고 비볐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래교실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이었죠.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웃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웃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노래하고 박수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지관을 나올 때 은주가 말했어요. 이모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짐을 내려놓았어요. 무거운 짐을요. 고마워, 은주야. 내가 없었으면 난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이모님. 이모님이 용기를 내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제가 달라져서 그런 거겠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어요. 저만 먹을 거라 양은 적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저는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기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밥을 지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구나. 감사하다.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다시 부엌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항구의 배들이 실루엣으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석양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제 결정에 책임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죠. 저는 지금 행복했어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행복했어요. 풍족하지 않지만 행복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제는 제 천장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뭐가 됐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살아갈 하루니까요. 눈을 감으니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나를 위한 밥을 지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간으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꿈꿔왔던 자유라는 것. 그날 저는 71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도 자식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끝.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 무섭다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의 인생을 설계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71살에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가끔 외롭고 가족이 그립고 손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울적한 날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가족을 버렸다고, 아들을 너무 매몰차게 대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느 요양병원 침대 위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워 있었겠죠. 평생 모은 재산은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졌을 거고 저는 그저 치매 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매일 천장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게 정말 효도일까요? 그게 정말 가족의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서로의 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재산 목록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진짜 가족은 몰래 계획 세우고 속이는 게 아니라 함께 의논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말수는 오늘도 제 부엌에서 저만을 위한 밥을 짓고 있습니다. 작은 부엌이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에요. 이 부엌 창가에서 보는 아침 햇살이 제게는 자유의 빛이에요. 혼자 앉아 먹는 밥상이 제게는 존엄의 상이고요. 외롭지만 자유롭고 작지만 온전하고 힘들지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랍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도 나만을 위한 밥을 지을 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